지금도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리면 내가 정말 약속 장소에 가지 않은 것이 맞는 결정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누군가에게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그때 느꼈던 것들을 정리하지 않은 채로 너무 오래 안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 정리라는 말조차 맞지 않는다.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단지 그날 밤의 공기가, 그 불안의 질감이 가끔씩 아무 이유 없이 다시 찾아올 뿐이다. 그의 초가을이었다. 아직 밤에도 덥다는 느낌이 남아있던 시기였고 나는 36이었다. 오후 11시쯤 그가 문자를 보냈을 때 나는 소파에 앉아 맥주를 한 캔 반쯤 마신 상태였다. 취하지는 않았다. 그냥 하루가 끝났다는 안도감 같은 것을 느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화면 소리보다 휴대전화 진동이 더 크게 들렸다. 지금 근처야. 잠깐 보자. 문자는 짧았고 나는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의 이름 석자가 화면에 떠 있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서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은 채로 휴대전화를 내려놓았고 그러고 나서 시계를 보았다. 11시 5분이었다. 그가 근처라고 했을 때 아마도 동네 공원 주차장을 말하는 것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우리는 예전에도 그곳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고 밤늦은 시간에 차를 세워두고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다. 그때는 그가 아직 어떤 일에도 연루되기 전이었고 나 역시 그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단지 귀찮음이나 피곤함 정도였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다시 시계를 확인했다. 여전히 11시 5분이었다. 몇 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냉장고에서 희미하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위층에서 누군가 의자를 끄는 듯한 소리가 났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을 소리들이 그날 밤에는 유난히도 또렷하게 귀에 들어왔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곧 도착해. 10분만 기다려줘.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앉은 채로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내려다보았는데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떨린다는 것을 자각하자 더 떨리는 것 같았다. 나는 손을 주먹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고 그러면서도 계속 시계를 보았다. 11시 7분, 8분, 9분. 그날 밤 주차장에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정말로 결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결정이라기보다는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나는 현관으로 가지 않았고 신발을 신지 않았고 차 키를 짚지도 않았다. 그냥 소파에 앉아서 휴대전화 화면만 계속 들여다보았다.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고 있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마치 계단을 몇 층이나 뛰어 올라온 것처럼 심장 박동이 귓가에서 울렸다. 손목을 만져보았더니 맥박이 피부 아래에서 뛰는 것이 손끝으로 느껴졌다. 나는 그 감각을 몇 초 동안 계속 느끼고 있었고 그러다가 문득 이 선택을, 이 순간을 넘어서면 아마도 되돌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단지 막연하게 지금 일어나서 주차장으로 가면 그 이후의 일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다는 예감만이 있었다. 11시 14분이 되었을 때 또 문자가 왔다. 도착했어. 어디야?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화면을 보다가 휴대전화를 뒤집어 소파 쿠션 옆에 놓았다. 진동이 울릴 때마다 쿠션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 진동이 내 허벅지를 통해 전달되었다. 나는 그 떨림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공원 주차장은 우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다. 차를 타고 가면 2분도 안 걸렸다. 하지만 그날 밤 그 거리가 마치 몇 시간은 걸어야 닿을 수 있는 먼 곳처럼 느껴졌다. 아니, 거리의 문제가 아니었다. 단지 내 몸이 내 의지와는 별개로 그곳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11시 20분, 25분, 30분. 휴대전화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안도인지 불안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가 주차장을 떠났을까? 아니면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까? 혹시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안까지 들어온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나는 여전히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자정이 넘었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베란다 쪽으로 가서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다.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주차된 차들이 보였고 멀리 공원 쪽 가로수 사이로 희미하게 불이 켜진 가로등이 보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적어도 눈에 보이는 범위 안에서는. 나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았고 그때서야 목과 어깨가 뻣뻣하게 굳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깨를 돌려보았지만 통증만 있을 뿐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로도 한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더 불안했다. 아무 일도 없다는 사실이 마치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나는 매일 출근길의 주변을 살폈고 퇴근 후에는 아파트 복도를 지날 때마다 뒤를 돌아보았다. 휴대전화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지만 그의 이름은 화면에 뜨지 않았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나는 그가 정말로 그날 밤 주차장에 왔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어쩌면 그냥 장난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혹은 내가 과민하게 반응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날 밤 내가 느꼈던 두려움은 결코 과민 반응이 아니었다는 확신도 있었다. 사실 그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보다 몇 달 전 그가 감옥에서 나온 날에도 나는 비슷한 선택을 했었다. 그날 오후 공통 지인을 통해 그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축하 인사를 건네야 할지 말지 고민하다간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전화를 걸지도 문자를 보내지도 않았다. 그때는 두려움보다는 회피에 가까웠다. 내가 그를 신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모르고 있을 거라고 나는 믿고 싶었다. 경찰이 익명으로 처리했을 거라고, 혹은 설사 그가 의심하더라도 확신할 수는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와 대면하는 순간 내 표정이나 목소리에서 무언가 드러날 것 같았다. 그래서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집에 혼자 있으면서 계속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그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불안했지만 동시에 연락이 오지 않는 것도 불안했다.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나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미 확신하고 있어서 굳이 연락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다. 결국 그날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고 나는 안도했다가 다시 불안해하기를 반복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나는 서서히 그 일을 잊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 있는 척을 했다고 말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번, 그보다 더 전에 우리에게는 공통 친구가 한 명 더 있었다. 진수라는 이름의 그와 나를 연결해 주었던 사람. 진수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실종이라는 단어가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처럼 느껴졌다. 진수는 그가 수감되기 전
나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었다. 자기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신고했다고. 나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안도했다. 내가 신고한 것이 아니라 진수가 신고했다는 사실에. 그래서 그에게 연락을 했었다. 진수가 신고한 줄 알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진수가 한 거야. 나는 그렇게 말했고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냥 웃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알 것도 같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리고 한 달 후 진수가 사라졌다. 경찰에서는 실종이라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다. 스스로 자취를 감춘 거라고, 빚 때문에 도망간 거라고. 나는 어느 쪽이 맞는지 알 수 없었다. 진수의 가족도 친구들도 누구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내가 그에게 했던 말을 계속 떠올렸다. 진수가 한 거야. 그 말이 진수를 어떤 위치에 놓았는지 나는 뒤늦게 깨달았다. 아니, 깨달았다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는 편이 맞겠다. 그때도 나는 선택을 했다. 진수를 찾으려 하지 않기로, 경찰에 추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그냥 모른 척하기로.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동시에 가장 비겁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3번의 선택. 진수가 사라진 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 그가 출소한 날 연락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날 밤 주차장에 나가지 않았던 것. 모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는 무감각에 가까운 체념이었고, 두 번째는 회피였고, 세 번째는 본능적인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3번 모두 공통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감각,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막막함.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그때마다 나 자신을 지키려 했던 것 같다. 맞는지 틀린지도 모른 채로 단지 살아남으려고.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여전히 모르겠다. 그 후로도 한동안 나는 계속 주변을 경계했다. 그가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니면 진수처럼 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 서서히 옅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히 사라진 적은 없었다. 가끔 밤늦게 집에 혼자 있을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여전히 심장이 빨라진다.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면 확인하기 전에 몇 초 동안 숨을 참게 된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을 때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허탈해진다.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것은 그날 밤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나는 지금도 그날 주차장에 나갔어야 했는지 말아야 했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나간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한 일이 정말 있었는지도 모른다. 단지 그 선택의 순간에 내가 느꼈던 것들만은 분명했다. 심장이 빨라지는 것, 시간을 계속 확인하는 것, 손이 떨리는 것, 되돌릴 수 없을 거라는 예감. 그것들은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것들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인지도 모르겠다.